축복인가 재앙인가. 늘어난 수명의 청구서. 자산의 배신 깔고 앉은 집은 당신을 먹여 살리지 않는다. 1. 프롤로그 장수라는 이름의 재앙 그리고 회색 쇼크. 우리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인생 70고래이라 하여 70세를 넘기는 것이 드문 축복이었으나 이제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다는 자조 섞인 농담이 회자된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위생 환경의 개선은 인간에게 시간을 선물했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은 그 시간표의 비용이라는 꼬리표를 붙였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생명표에 따르면 60세 남자의 기대여명은 23.7년, 여자는 28.7년이다. 이는 평균치일 뿐이다. 최빈 사망 연령은 이미 90세를 향해 가고 있다. 은퇴 후 30년 혹은 40년. 이 막막한 시간에 사막을 건너야 하는 것이 현 세대 시니어의 운명이다. 과거 부모 세대는 은퇴 후 10년 남짓 살다 떠났기에 퇴직금과 자식들의 봉양만으로도 노후가 지탱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부모를 부양한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 이것이 대한민국 5060 베이비 부머가 마주한 잔인한 현실이다. 문제는 이 늘어난 수명에 대한 경제적 준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준비의 방향이 틀렸다. 우리는 평생 자산을 불리는 게임업 유멸레이션 페이지에만 몰두했다. 아파트 평수를 넓히고 땅을 사 모으는 것이 재테크의 전부인 줄 알았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게임의 룰은 바뀐다. 이제는 자산을 쓰는 게임 DCUMULATION 페이지이다. 불행히도 대다수의 시니어는 이 바뀐 룰을 인지하지 못한 채 덩치만 크고 움직이지 않는 부동산을 끌어안고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이를 우리는 회색 쇼크 그레이 샤크라 부른다. 준비되지 않은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으로 돌변하는 순간이다.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기형도 부동산 공화국의 그늘. 대한민국 가계 자산 구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기형적이다. 금융투자협회와 통계청 자료를 종합해보면 국내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등 비금융 자산의 비중은 평균 70%를 상회한다. 특히 은퇴 연령층인 60대 이상으로 좁히면 이 비율은 80%에 육박한다. 반면 미국은 금융 자산 비중이 70%에 달하고 일본만 해도 60% 이상이 금융 자산이다. 이러한 부동산 몰빵 구조는 고도 성장기의 산물이다. 서울 아파트는 오늘이 제일 싸다. 부동산 불패라는 신화는 지난 40년간 한 번도 깨지지 않은 진리처럼 여겨졌다. 레버리지 대출을 일으켜 집을 사두면 자고 일어나면 억 단위로 재산이 불어나는 마법을 경험했다. 근로소득보다 자본이득이 월등히 앞서는 시기, 부동산은 최고의 효자였다. 하지만 은퇴 후의 성적표는 다르다. 당신의 재무상태표 밸런스 시트 왼쪽 차변에 찍힌 자산 총계가 30억 원이라 한들 그것이 당장 내일 아침 식탁을 채워주지 않는다. 부동산은 대표적인 비유동성 자산 일릭위드 에셋이다. 팔아야 돈이 된다. 그러나 사는 집은 팔 수가 없다. 팔고 더 싼 곳으로 가려니 양도소득세가 가로막고 자식들 보기에 체면이 서지 않으며 낯선 곳으로의 이주는 두렵다. 결국 대한민국 시니어들은 집을 깔고 앉아 굶고 있는 형국이다. 자산 5분 이상의 20% 계층조차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 겉으로는 번듯한 아파트에 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관리비를 걱정하고 경조사비 봉투를 채우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 이를 에셋 리치, 캐시 푸어, 에셋 리치, 캐시 푸라 부른다. 자산 부자, 소득 빈곤. 이 모순적인 단어가 대한민국 노후의 현주소다. 3. 심층 사례 분석. 강남 30억 아파트 거주자 김철수 씨의 편의점. 도시락 가상의 인물 김철수 64세. 가명 씨의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좀 더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자. 김 씨는 대기업 부장으로 은퇴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시세 30억 원짜리 34평. 아파트 한 채와 퇴직금을 헐어 생활비로 쓰고 남은 예금 1억 원 남짓이다. 국민연금은 월 160만 원을 수령한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자 강남 부자다. 하지만 김 씨의 가계부를 펼쳐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월 수입 국민연금 160만 원, 월 필수 지출 아파트 관리비 40만 원, 식비 및 생활비 150만 원, 통신비 및 공과금 20만 원, 경조사비 평균 30만 원. 총 240만 원 월 적자 마이너스 80만 원, 매달 8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여기에 결정타가 날아온다. 바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가 연간 1,000만 원에 육박한다. 은퇴하여 소득이 없으니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줄 알았으나 재산 과표 기준 초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30억 아파트와 자동차 때문에 건보료만 월 30만 원 넘게 나온다. 결국 김 씨가 숨만 쉬고 살아도 나가는 돈은 월 350만 원이 넘는데 들어오는 돈은 160만 원뿐이다. 매달 200만 원 가까운 현금 부족 쇼트폴이 발생한다. 김 씨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예금을 깬다. 1억 원 남은 예금은 불과 45년이면 바닥날 것이다. 그 이후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한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에 허덕일 것이다. 친구들과의 골프 모임은 끊은 지 오래다. 손주가 놀러 오면 용돈 5만 원을 쥐어주는 손이 떨린다. 점심은 혼자 편의점에서 도시락으로 때운다. 30억 자산가가 5천 원짜리 도시락을 먹으며 집값이 더 올라야 할 텐데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과연 부자의 삶인가? 아니, 이것이 과연 존엄한 삶인가? 김 씨의 아파트는 그를 보호하는 성캐설이 아니라 그를 가두고 말려 죽이는 감옥 프리전이 되어버렸다. 자산이 주인을 배신한 것이다. 4. 경제학적 통찰.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은 부채다. 로버트 기요사키는 그의 저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자산과 부채를 아주 단순하게 정의했다. 내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은 자산 에셋이고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은 부채 라이어빌리티다. 이 정의를 은퇴자의 삶에 대입해보자. 월세를 주는 꼬마 빌딩, 배당을 주는 주식, 이자를 주는 채권, 연금. 이것들은 매달 내 지갑에 돈을 넣어준다. 명백한 자산이다. 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가? 세금, 관리비, 수리비, 건보료 인상의 원인. 매달 내 지갑에서 돈을 빼간다. 은행 대출이 한 푼도 없는 자가 주택이라 해도 현금 흐름 관점에서는 명백한 부채다. 물론 주거의 효용 유틸러티를 무시할 순 없다. 내 몸 누일 곳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효용이 생존을 위협할 수준의 비용을 유발한다면 그것은 과소비이다. 은퇴 후의 재무 설계는 이 깔고 앉은 부채를 어떻게 흐르는 자산으로 바꿀 것인가에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 재무에서도 이익 프라법보다 중요한 것이 현금 흐름 캐시 플로이다. 흑자 도산 블랙 마이너스 잉크 뱅크럽시라는 말이 있다.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는데 당장 결제할 현금이 없어 망하는 경우다. 시니어의 파산도 이와 같다. 집값이 10억 올랐다는 사이버 머니에 취해 있는 동안 현금 고갈로 인한 삶의 질 추락이 먼저 찾아온다. 따라서 시니어 재테크의 제일 원칙은 넷워스 순 자산을 잇고 캐시 플로 현금 흐름을 숭배하라는 것이다. 10억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보다 죽을 때까지 월 300만 원을 보장하는 시스템이 100번 낫다. 전자는 욕망의 영역이고 후자는 생존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5. 보이지 않는 적 인플레이션과 구매력의 침식.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 많은 시니어들이 그냥 집 팔아서 은행에 넣어두고 야금야금 뺐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적 인플레이션을 마주하게 된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로 가정해보자. 72의 법칙에 따르면 71을 3으로 나눈 24년 후 화폐 가치는 정확히 반토막이 난다. 현재 월 300만 원이면 부부 두 사람이 꽤 괜찮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치자. 60세에 은퇴한 부부가 84세가 되었을 때 지금과 똑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월 600만 원이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단순히 현금을 금고에 넣어두고 빼쓴다면 당신의 구매력은 매년 3%씩 증발한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현재 가치 달러 PV 달러를 유지하기 위해 달러 N달러 년 후 필요한 미래 현금 달러 FV 달러는 다음과 같다. 달러 FV PV 타임즈 1 아엔 달러 달러 달러와 달러 물가 상승률. 만약 당신이
월 300만 원이 나오는 고정금리형 연금에만 의존한다면 20년 뒤 그 돈의 실질 가치는 160만 원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마다 장바구니가 가벼워지는 공포를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마르지 않는 셈을 만드는 것을 넘어 물가 상승률만큼 수위가 높아지는 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국민연금이 소중한 이유물과 연동이며 우리가 부동산을 유동화하여 투자할 때 성장성이 있는 배당주나 리츠 REITs 등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다. 6. 결론 및 재현 유산이 아닌 당신의 삶을 위해 이제 결론을 내려보자. 당신이 깔고 앉은 그 집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 오히려 당신의 현금을 빨아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가장 큰 심리적 장벽은 자식이다. 평생 고생해서 마련한 집 자식에게 물려줘야지. 이 유교적, 혈연적 도그마가 당신의 노후를 망친다. 냉정하게 말해서 자식에게 집 한 채 물려주고 20년 동안 병원비와 생활비 때문에 자식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나은가? 아니면 집을 유동화하여 당당하고 풍요롭게 살다가 남은 돈이 있다면 그때 주는 것이 나은가? 최고의 상속은 부모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끝까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다. 자녀들 또한 부모가 궁핍하게 살며 집을 지키는 것보다 그 집을 써서라도 부모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 마냥 그렇지 않은 자식이라면 더더욱 재산을 물려줄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재무상태표 제작성 현재 자산을 유동성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라.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자산은 괄호치고 제외하라. 부동산 다이어트 불필요하게 넓은 집, 수익이 나지 않는 땅은 과감하게 처분하거나 주택연금형 모기지에 가입하여 현금 흐름으로 전환하라. 현금 흐름 목표 설정 은퇴 후 월급을 얼마로 만들 것인가? 국민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배당 소득의 합이 현역 시절 소득의 70%가 되도록 설계하라. 이어지는 제2회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상관관계를 파헤친다. 특히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 수령액을 36% 늘리는 방법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건보료 폭탄의 딜레마를 정밀 타격할 것이다. 당신의 소중한 연금이 세금과 건보료로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패를 준비해드리겠다. 자산의 배신을 끝내고 자산의 주인이 되는 길. 그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 1. 프롤로그 마르지 않는 셈을 찾아서. 지난 1회에서 우리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댐에 갇힌 물을 현금 흐름이라는 수로로 끌어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다면 그 현금 흐름의 가장 밑바닥, 기초를 지탱하는 안반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바로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이다.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을 불신한다. 기금이 고갈된다더라, 용돈연금이다라며 조롱하기도 한다. 하지만 은퇴 재무 설계의 관점에서 국민연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금융상품이다. 그 어떤 민간 보험사도 천재적인 펀드 매니저도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물가 연동 인플레이션 인덱싱이다. 물가가 5% 오르면 연금액도 5% 오른다. 내가 90세까지 살든 100세까지 살든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구매력이 보존된 현금을 지급한다. 이는 장수 리스크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동시에 방어하는 유일무이한 방패다. 따라서 시니어 재테크의 기초는 이 방패를 얼마나 단단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두르느냐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복병이 숨어 있다. 바로 은퇴자의 지갑을 노리는 또 다른 징수원, 건강보험료다. 수령 시기에 딜레마 당겨받을까 조기, 미뤄받을까 연기. 은퇴를 앞둔 시니어들의 최대 고민은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을 것인가? 이다. 제도는 우리에게 세 가지 선택지를 준다. 정해진 나이 63세, 65세에 받는 정상 수령, 최대 5년 먼저 받는 조기 노령연금, 최대 5년 늦게 받는 연기연금이다. 이 선택은 단순한 시기 조절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받게 될 월 수령액이 결정되는 되돌릴 수 없는 종신 계약이다. 조기 노령연금 페널티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깎인다. 5년을 당기면 30%가 영구 삭감된다. 100만 원 받을 것을 70만 원만 받고 평생 살아야 한다.
손에 쥔 한 마리 새가 숲속의 두 마리 새보다 낫다며 일찍 받는 이들이 많지만 100세 시대의 30% 삭감은 뼈아픈 손실이다. 연기연금 인센티브 1년 늦출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난다. 5년을 늦추면 36%가 증액된다. 100만 원이 136만 원이 된다. 시중금리가 34%인 시대의 확정 수익률 7.2%는 경이로운 수치다. 손익분기점 분석 생사의 교차로 수학적으로 계산해보자. 조기 수령과 정상 수령의 수령 총액이 같아지는 지점 손익분기점은 대략 76세 전후다. 76세보다 오래 살면 정상 수령이 유리하고 그 전에 사망하면 조기 수령이 유리하다. 반대로 정상 수령과 연기 연금의 손익분기점은 대략 83세 전후다. 83세 이상 생존할 자신이 있다면 5년 늦게 받아 136%를 받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통계청 기대 여명을 고려할 때 건강에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연기 연금 늦게 받기 정답에 가깝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단순히 연금액만 계산하면 안 된다. 바로 건강보험료라는 변수가 이 방정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 때문이다. 3. 은퇴자의 저승사자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쇼크. 은퇴 후 가장 무서운 고지서는 건보료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가 절반을 내줬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집, 자동차의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부과한다. 집 한 채 있는 은퇴자에게 월 2,030만 원의 건보료는 공포 그 자체다. 그래서 은퇴자들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얹혀있기를 간절히 원한다.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날이 갈수록 강화하고 있다. 피부양자 박탈의 핵심 기준 2024년 현재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소득이다. 연간 합산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과거 3,400만 원에서 대폭 강화됨. 여기서 말하는 소득에는 공적연금 소득이 100% 반영된다. 사적연금인 개인연금 등은 아직 포함되지 않음. 즉 국민연금만으로 연간 2천만 원, 월 167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이때 발생하는 건보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보유한 아파트 가격까지 합산되어 계산되므로 월 10만 원 수준이 아니라 단숨에 월 3,040만 원 폭탄이 될 수 있다. 4. 심층 시뮬레이션 연금 더 받으려다 건보료 폭탄 맞은 박 부장의 비극. 이 딜레마를 구체적인 사례로 분석해보자. 은퇴자 박 부장 63세은 국민연금 정상 수령액이 월 150만 원년 1,800만 원으로 예상된다. 그는 83세 이상 살 자신이 있다며 연금을 5년 연기 연금하여 36%를 더 받기로 결심했다. 5년 후 박 부장의 연금액 150만 원, 136%월 204만 원. 연간 연금 수령액 204만 원, 12개월 2,448만 원. 박 부장은 매달 54만 원을 더 받게 되어 기뻤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다. 연간 소득이 2,448만 원이 되어 피부양자 소득 요건 2천만 원을 초과해버린 것이다. 그 즉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 그에게는 시세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계산식에 따라 소득연금 2,448만 원, 재산 아파트 15억을 합산하니 월 35만 원 가량의 건보료가 부과되었다. 최종 손익 계산. 연금 증액분 54만 원, 건보료 지출 마이너스 35만 원, 실질 이득 19만 원. 5년이나 연금을 한 푼도 못 받고 참았는데 고작 월 19만 원 더 받는 꼴이 되었다. 만약 5년 동안 못 받은 연금 원금 150만 원, 60개월 9천만 원을 회수하려면 박 부장은 100살이 넘어서까지 살아야 한다. 사실상 재테크 실패다. 이것이 바로 연기연금의 배신이자 건보료의 역습이다. 5. 전략적 해법 2천만 원의 마지노선을 사수하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조건 조기 수령이 답인가? 아니다. 핵심은 조절 컨트롤이다. 내 예상 연금액이 건보료 피부양자 탈락 기준인 연 2천만 원 월.
167만 원 선에 걸쳐 있다면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 전략 1부분 연기연금 제도의 활용. 많은 사람이 연기연금을 전부 아니면 전몰 오너식로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수령액의 50% 90%만 선택해서 연기할 수 있다. 위에 박 부장 사례로 돌아가 보자. 정상 수령액이 150만 원이었다. 만약 그가 아무 조치도 안 했다면 연 1,800만 원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했을 것이다. 굳이 전액 연기를 해서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하지만 만약 정상 수령액이 170만 원연 2,040만 원이라 이미 기준을 넘는 사람이라면 이때는 반대로 조기 수령을 신청하여 연금액을 일부러 깎거나 혹은 수령 시기를 조절하여 다른 소득이자 배당 등이 줄어드는 시점과 맞추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단 건보료 기준은 언제든 바뀔 수 있으므로 여유폭을 둬야 한다. 전략 2부부 연금 분할 전략 남편 혼자 월 3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부부가 각각 월 150만 원씩 받는 것이 건보료 측면에서도 세금연 금소득세 측면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전업주부 배우자도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최소 기간 10년을 채워야 한다. 또한 이혼 시 발생하는 분할연금 제도도 미리 숙지해야 한다. 연금 맞벌이는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 조건이다. 전략 3 사적 연금 IRP, 연금저축으로 우회하라. 다행히 아직까지 사적 연금 소득은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언제 바뀔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긴 하지만 따라서 공적 연금 수령액은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월 167만 원 미만으로 맞추고 부족한 생활비는 과세가 이연되고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 사적 연금 인출로 충당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다. 6. 결론 욕망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최적화의 미학. 과거의 재테크가 더 많이 모를 외치는 게임이었다면 시니어의 재테크는 최적 의아프터멀 지점을 찾는 게임이다. 국민연금을 무조건 많이 받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세금과 건보료를 떼고 난 세후 애프터 마이너스 텍스. 실질 수령액과 고정 비용 건보료의 증감분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한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계속 개편할 것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언젠가 축소되거나 사라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그 틈새를 활용해 내 자산을 지켜야 한다. 당신의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가? 그 금액이 167만 원이라는 마의 구간을 넘는가? 그렇다면 지금 당장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아가 상담하라. 연기할 것인가, 당길 것인가, 아니면 배우자와 나눌 것인가. 이 한 번의 결정이 남은 30년 매달 날아올 고지서의 숫자를 바꾼다. 다음 3회에서는 사적 연금 인출 전략 세금을 0으로 만드는 마법을 다룬다. 기껏 모은 퇴직금과 연금저축, 잘못 인출하면 세금 폭탄을 맞지만 잘만 인출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그 합법적이고 은밀한 인출의 순서를 공개한다. 1. 프롤로그. 에베레스트는 내려올 때 죽는다. 등산가들 사이에는 격언이 하나 있다. 등정 클라이밍은 선택이지만 하산 디센트는 필수다. 실제로 에베레스트 등반 사고의 80%는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 발생한다. 체력은 고갈되었고 긴장은 풀렸으며 판단력은 흐려지기 때문이다. 자산 관리도 이와 완벽하게 닮았다. 젊은 날 돈을 모으는 과정이 등정이라면 은퇴 후 모은 돈을 찾아 쓰는 과정은 하산이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자산을 불리는 적립억 유멸레이션의 기술만 배웠지 자산을 허물어 쓰는 인출 DCUMULATION의 기술은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많은 은퇴자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엉뚱한 곳에 투자에 날리거나 잘못된 인출 방식으로 낼 필요가 없는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는 실수를 범한다. 은퇴 후의 자금 인출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그것은 세금 텍스이라는 맹수와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사를 피해 안전지대까지 이동해야 하는 고난도 서바이벌 게임이다. 특히 IRP 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모아둔 목돈은 꺼내는 순서와 금액에 따라 효자가 되기도 하고 세금 폭탄이 되기도 한다. 오늘 우리는 그 미묘하고도 결정적인 인출의 알고리즘을 해부한다. 세금의 덫 종합과세라는 이름의 공포.
대한민국 세법은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을 매긴다. 은퇴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단어는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다. 이자, 배당, 연금 등의 금융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9.5% 지방세 포함에 달하는 살인적인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적연금연금저축 IRP은 가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이는 세금을 깎아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걷겠다고 유예해준 것과 세 이연에 불과하다. 즉 연금을 탈 때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적용되는 세금은 연금소득세다. 나이에 따라 3.3%, 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100만 원을 받으면 3만 3천 원에서 5만 5천 원만 세금으로 내면 되니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이 저율 과세 혜택에는 엄격한 한도리머가 있다. 그 선을 넘는 순간 당신의 연금 계좌는 5.5%짜리 저율 과세 상품이 아니라 16.5%짜리 고율 과세 상품으로 돌변하거나 심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맞게 된다. 그 경계선은 어디인가? 바로 연간 1,500만 원이다. 3. 마법의 숫자 연 1,500만 원의 룰을 사수하라. 2024년 세법 개정으로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 이는 은퇴자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다. 즉, 월 125만 원까지는 사적연금을 받아도 3.3%, 5.5%의 낮은 세율로 종결분리 과세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1,500만 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전액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지금은 제도가 개선되어 선택할 수 있다.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세율 6.6%, 49.5%, 분리과세 16.5% 단일세율 적용. 대부분의 은퇴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하겠지만 이 또한 기존 3.3%, 5.5%에 비하면 세금이 3배 이상 폭증하는 셈이다. 따라서 최적의 전략은 사적연금 수령액을 월 125만 원년 1,500만 원 이내로 맞추는 것이다. 주의할 점 1,500만 원에 포함되는 돈과 안 되는 돈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이 헷갈려한다. 내가 IRP에 3억이 있는데 이걸 월 125만 원씩만 받아야 한다고. 100세까지 받아도 다 못 받는데? 아니다. 1,500만 원 한도에 포함되는 재원은 세액 공제를 받은 원금과 운용 수익뿐이다. 퇴직금 원본과 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은 이 한도와 무관하게 얼마를 인출하든 저율 분리과세 혹은 비과세된다. 이 구분이 인출 전략의 핵심이다. 4. 인출의 순서 비율 CKTING 세금 0원부터 꺼내 써라. 다행히 금융회사의 전산 시스템은 고객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돈이 인출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내 돈이 어떤 꼬리표를 달고 나가는지는 알아야 한다. 연금 계좌라는 하나의 주머니 안에 들어있지만 세법상 그 돈의 성격은 세 가지로 나뉜다. 1순위 인출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원금 세금 0원 당신이 연금저축 한도연 600만 원 혹은 9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넣은 돈이다. 이 돈은 입금할 때 세금 혜택을 안 받았으니 출금할 때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낸다. 비과세.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이 부분부터 인출되므로 부담 없이 꺼내 쓰면 된다. 2순위 인출 퇴직금 원본 2연. 퇴직소득세 3,040% 감면 회사를 그만두며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은 경우다. 이 돈을 연금으로 10년 이상 나누어 받으면 원래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깎아준다. 10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40%를 깎아준다. 이는 엄청난 혜택이다. 이 돈은 앞서 말한 연 1,500만 원 한도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월 300만 원을 받아도 무방하다. 단 감면된 퇴직소득세는 떼어간다. 3순위 인출 세액 공제받은 원금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3.35, 5% 이것이 문제의 구간이다. 매년 연말정산 환급을 받았던 원금과 그동안 굴려서 불어난 이자 배당 수익이다. 이 3순위 재원이 인출될 때 비로소 연 1,500만 원 한도 카운트가 시작된다. 따라서 당신의 인출 전략은 번과 번 재원을 먼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번 재원의 인출 시기를 최대한 뒤로 미루거나 월 125만 원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어야 한다. 5.
실전 시뮬레이션 60세 은퇴자 최 과장의 인출 포트폴리오. 자산 현황 IRP 계좌에 총 4억 원 보유. A. 퇴직금 원금 2억 원. B. 세액 공제 안 받은 추가 납입금 5천만 원. C. 세액 공제 받은 원금 운용 수익 1억 5천만 원. 최악의 인출 귀찮으니까 4억 원 다 해지해서 일시금으로 주세요. 마이너스 B는 비과세지만 어에 대한 퇴직소득세 100% 부과 감면 없음. C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 부과. 수천만 원의 세금이 즉시 증발한다. 최적의 인출. 60세 63세 국민연금 공백기 비자금을 인출한다. 세금 0원이다. 월 140만 원씩 3년간 생활비로 쓴다. 63세 73세 어자금을 10년에 걸쳐 인출한다. 퇴직소득세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돈은 종합과세와 무관하므로 월 200만 원씩 받아도 건보료나 종소세 걱정이 없다. 73세 이후 드디어 시자금만 남았다. 이제부터는 연금소득세 3.35, 5% 영역이다. 이때 인출액을 월 125만 원년 1,500만 원 이하로 세팅한다. 부족한 돈은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충당한다. 이 순서만 지켜도 앉은 자리에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아끼고 건보료 폭탄을 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순서의 마법이다. 6. 결론. 연금은 저수지가 아니라 수문이다. 많은 시니어들이 연금 계좌 잔고 밸런스를 보며 뿌듯해한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잔고가 아니라 현금 흐름 캐시 플로가 세후 수익 애프터 마이너스 텍스 리턴을 본다.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세금으로 16.5%를 떼이거나 건보료가 껑충 뛴다면 그 투자는 실패한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연금 계좌에서 ETF나 리츠 REITS를 통해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이 배당금 또한 번 재원운용 수익에 해당하므로 계좌 안에서 불어날 때는 세금이 없지만 과세 2연 꺼낼 때는 1,500만 원 룰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부부 명의로 계좌를 분산하고 인출 기간을 최대한 길게 10년 이상 설정하여 연간 수령액을 낮추는 납작하게 누르기 전략이 필수적이다. 기억하라. 국세청은 당신이 돈을 모을 때는 관대하지만 꺼낼 때는 엄격하다. 그 엄격한 문턱을 넘는 유일한 열쇠는 공부와 계획뿐이다. 다음 사회에서는 목돈을 한 방에 월급으로 바꿔주는 목돈을 월급으로 일시납. 즉시 연금의 활용과 허와 실에 대해 다룬다. 2억 3억 원의 현금을 쥐고 있는 은퇴자가 당장 다음 달부터 따박따박 월급을 받고 싶을 때 사용하는 즉시 연금, 과연 보험사의 상술인가 은퇴자의 구세주인가? 그 진실을 파헤쳐본다. 1. 프롤로그. 현금 5억 원은 녹아내리는 얼음이다. 여기 평생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금과 저축을 합쳐 현금 5억 원을 쥔 60세 은퇴자가 있다. 그는 부자일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금 5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하지만 은퇴자의 손에 들린 목돈은 자산이라기보다 녹아내리는 얼음에 가깝다. 첫째, 심리적 불안정성이다. 큰돈이 수시 입출금 통장에 있으면 자녀의 사업 자금 요청, 지인의 솔깃한 투자 제안 혹은 자신의 충동적인 소비 유혹에 끊임없이 노출된다. 야금야금 빼쓰다 보면 5억 원이 5천만 원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둘째,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이다.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둬봤자 이자 소득 세시 5.4%를 떼고 나면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잡는 수준이다. 원금은 보전되지만 실질 가치는 서서히 하락한다. 많은 은퇴자가 이 목돈을 누구에게 맡겨야 다달이 월급처럼 안전하게 탔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이때 보험사들이 내밀고 있는 카드가 바로 일시납 즉시연금이다. 오늘 목돈을 맡기면 당장 다음 달부터 죽을 때까지 통장에 현금을 꽂아주겠다는 약속. 과연 이것은 은퇴자의 구세주인가 아니면 수수료를 챙기려는 금융사의 상술인가? 그 득실을 냉정하게 따져보자. A. 즉시연금의 구조.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가? 거위를 잡아먹는 것인가? 즉시연금은 구조가 단순하다. 목돈 거위를 보험사에 넘기고 그 대가로 매달 현금알 혹은 고기를 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받는 방식이다. 크게 상속형과 종신형학 정형으로 나뉜다. 이 선택에 따라 노후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진다.
상속형 원금 거위은 지키고 이자알만 먹는다. 5억 원을 맡기면 보험사는 이 돈을 굴려 발생한 이자만 매달 지급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 5억 원은 자녀에게 상속된다. 장점 원금이 보존되니 마음이 편하다.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이 확보된다. 급할 때 해지해서 원금을 찾을 수도 있다. 물론 페널티는 있다. 단점 월 수령액이 적다. 금리가 낮으면 생활비로 쓰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공시이율 3% 가정 시 5억 원 예치해도 월 100만 원 남짓. 종신형 원금과 이자를 섞어서 죽을 때까지 받는다. 5억 원을 맡기면 보험사는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서 죽을 때까지 나눠준다. 즉 거위를 조금씩 잘라 먹는 셈이다. 장점 월 수령액이 압도적으로 많다. 상속형의 23배 수준. 내가 오래 살수록 장수할수록 보험사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니 이득이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장수 리스크 해지다. 단점 내가 일찍 죽으면 손해다 보증 기간이 있지만 한번 가입하면 해지가 불가능하다. 자녀에게 물려줄 원금은 사라진다. 시니어의 딜레마는 여기서 발생한다. 돈을 다 쓰고 죽자니 자식들이 걸리고 남겨주자니 당장 내가 쓸 돈이 없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자산이 수십억 대가 아닌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라면 종신형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 자식에게 5억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가 죽을 때까지 월 200만 원씩 쓰며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는 것이 자식에게도 훨씬 큰 축복이기 때문이다. 3. 강력한 무기 비과세와 건보료 방어. 시중 은행 예금이나 채권, 리츠 등 다른 현금 흐름 자산과 비교할 때 즉시연금이 가지는 독보적인 강점은 바로 세금과 건강보험료다. 단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과세 요건 1인당 2억 원의 마법 현행 세법상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1인당 납입. 원금 2억 원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 혜택을 준다. 부부 합산 시 4억 원. 은행 예금 이자는 15.4%를 떼어가고 이자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하지만 비과세 즉시연금은 이자가 얼마가 나오든 세금이 0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도 아예 빠진다. 건강보험료의 성역생크추엘이 이것이 핵심이다. 2회에서 다루었듯 공적연금, 국민연금 소득과 일반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건보료 산정 점수에 포함된다. 하지만 비과세 소득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된다. 2024년 현재 기준, 즉 즉시연금 비과세 요건 충족 시에서 매달 200만 원을 받아도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소득으로 잡지 않는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싶은 은퇴자에게 이보다 강력한 방패는 없다. 주의 과세 대상인 연금 상품은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비과세 상품인지 확인해야 한다. 4. 허사업비의 함정과 공시이율의 배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즉시연금의 치명적인 약점도 분명하다. 첫째, 사업비 수수료다. 은행 예금은 1억을 넣으면 1억 전부 굴려주지만 보험사는 1억을 넣으면 56% 정도의 사업비를 떼고 9,400만 원으로 운용을 시작한다. 따라서 가입 초기에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원금 회복하는 데만 몇 년 걸린다는 불만이 여기서 나온다. 따라서 즉시연금은 죽을 때까지 최소 10년 이상 묻어둘 돈이 아니면 가입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공시이율의 변동성이다. 가입 설계서에 찍힌 매월 예상 수령액 150만 원은 현재 금리가 유지될 때의 가정일 뿐이다. 금리가 떨어지면 공시이율도 떨어지고 내 월급도 줄어든다. 단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하락폭에는 제한이 있다. 고정된 월급을 원한다면 금리 연동형이 아닌 확정금리형 상품을 찾아야 하는데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찾기가 쉽지 않거나 이율이 낮다. 5. 실전 포트폴리오 예금, 리츠, 즉시연금의 삼각편대. 그렇다면 5억 원의 목돈을 가진 은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몰빵은 금물이다. 자산의 성격에 따라 3등분 트라이 마이너스 파드 전략을 제안한다. 유동성 자금 30% 마이너스 1.5억 원 은행 예금 및 파킹 통장 언제든 쓸 수 있는 비상금이다. 자녀 결혼, 본인의 병원비, 갑작스러운 목돈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즉시연금에 다 넣었다가 급전이 필요해 해지하면 막대한 손해를 본다. 수익성 자금 30% 마이너스 1.5억 원 배당주 리츠 채권 물가 상승을 방어하기 위한 공격수다. 월배당 ETF나 맥쿼리 인프라 같은 우량 리츠에 투자하여 시세 차익과 배당, 수익연 56% 목표를 추구한다. 다소 원금 변동성은 있지만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 안정성 자금 40% 마이너스 2억 원 비과세 즉시연금. 종신형 추천 2도는 최저 생계비를 방어하는 최후의 보루다. 주식이 폭락하든 내가 치매에 걸리든 상관없이 매달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다. 비과세 한도 1인당 2억을 꽉 채워 가입하되 부부라면 각각 2억씩 4억까지 세팅하여 건보료 프리존을 구축한다. 6. 결론 마음 편한 투자의 비용. 재테크 전문가들은 종종 즉시연금을 비판한다. 직접 굴리면 연 78% 수익도 낼 수 있는데 왜 수수료 떼고 연 34%짜리 보험에 가입하느냐고. 그것은 숫자의 밝은 전문가의 시각일 뿐이다. 75세, 80세가 넘어서도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매도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시니어는 드물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질 때 나를 대신해 평생 자동으로 돈을 관리해주는 시스템. 즉시연금의 사업비는 그 시스템 사용료이자 마음의 평화 비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당신이 만약 투자 고수라면 즉시연금은 필요 없다. 하지만 당신이 재테크 스트레스 없이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들어오는 월급 문자를 보며 편안하게 늙어가고 싶다면 비과세 한도 내에서의 즉시연금은 가장 강력한 노후 안전벨트가 될 것이다. 1. 프롤로그 가난한 집주인들의 슬픈 자화상. 대한민국에는 기이한 형태의 빈곤층이 존재한다. 바로 하우스 푸어하우스 푸다. 젊은 시절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음로 집을 산 30세에서 40세대 이야기가 아니다. 수십 년간 한 집에서 살아온 70세에서 80세 은퇴자들의 이야기다. 서울 마포구의 30평대 아파트에 사는 75세 이모 씨. 그의 집값은 시세 15억 원을 호가한다. 장부상 그는 백만장자다. 하지만 그의 냉장고는 비어있다. 국민연금 50만 원과 기초연금 30만 원 합쳐서 월 80만 원이 그의 유일한 소득이다. 관리비와 세금, 병원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20만 원 남짓. 그는 15억 원짜리 콘크리트 상자 안에 갇혀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집값이 더 올라야 할 텐데라고 중얼거린다. 이것은 비극이다. 집이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집을 모시고 사는 주객전도다. 은퇴 후의 집은 더 이상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내 생명을 유지할 최후의 식량이 되어야 한다. 벽돌 한 장, 창문 하나를 떼어내어 쌀로 바꾸고 약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금융용어로 주택연금 하우징 펜션 혹은 영모기 지리버스 모거지라 부른다. 오늘 우리는 이 제도가 왜 선택이 아닌 필수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가장 똑똑하게 내 집을 파먹을 수 있는지 알아본다. 2. 주택연금의 본질 복지가 아니라 대출이다. 많은 시니어가 주택연금을 정부가 주는 시혜적인 복지로 오해한다. 혹은 나라의 집을 뺏기는 것이라고 의심한다. 둘 다 틀렸다. 주택연금의 본질은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돈을 내가 빌려 쓰는 대출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은 목돈을 빌리고 매달 이자를 갚아나가는 구조다. 반면 영모기지는 매달 돈을 연금처럼 받고 나중에 내가 죽은 뒤 집을 팔아 한꺼번에 갚는 구조다. 시간의 흐름이 반대 리버스일 뿐이다. 주택연금의 3대 안전장치 국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이 상품에는 민간 금융사가 흉내낼 수 없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다. 평생 거주 평생 지급 집주인이 살아있는 한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고 죽었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온다. 수급권.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액은 줄어들지 않는다. 국가보증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IMF가 와도 내 연금은 멈추지 않는다. 유한 책임남 마이너스 리코스 론 이것이 핵심이다.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정산을 한다. 받아간 연금 총액 집값이 폭락하거나 너무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연금을 훨씬 더 많이 타먹었다면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초과분은 공사가 떠안고 빚은 소멸한다. 받아간 연금 총액 집값 일찍 사망해서 집값이 많이 남았다면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즉 손해는 국가가 보고 이득은 가입자가 보는 가입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비대칭 구조다. 3. 심리적 장벽 불효자 방지법과 상속의 딜레마. 이토록 훌륭한 제도가 있음에도 왜 가입률은 100%가 아닐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자식이다. 부모님 집 하나 있는 거 결국 나라에 넘기시게요? 라는 자녀의 은근한 반대, 그리고 그래도 자식한테 집 한 채는 남겨줘야지라는 부모의 죄책감이 가입을 가로막는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100세 시대다. 부모가 90세, 100세까지 살면 자녀도 이미 60세, 70세 노인이 된다. 그때 물려받는 집이 자녀의 인생에 무슨 큰 도움이 되겠는가? 자녀가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는 30세에서 40세에 한창 일하고 애 키울 때다. 늙은 자녀에게 낡은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부모가 건강할 때 그 돈을 써서 자녀의 부양 부담을 없애주는 것이 진정한 내리사랑이다. 오히려 주택연금은 효자 양성 상품이라 불린다. 부모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녀들은 이제 부모님 집은 물 건너갔구나라고 체념하지 않는다.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집값이 남아있어야 차액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부모의 건강을 더 챙기고 오래 사시라고 집 관리에 더 신경 쓴다. 반면 집을 움켜쥐고 있으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망 상속만을 기다리는 잠재적 불효자가 될 수도 있다. 유산 다툼을 막고 노후의 존엄을 지키는 길, 주택연금은 평화의 도구다. 4. 가입의 기술 언제, 어떻게 가입해야 하는가? 주택연금 가입에도 타이밍과 전략이 있다. 무턱대고 신청하기보다 아래의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가입 자격의 확대 공시가격 12억 원, 과거에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했지만 2023년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 원 시세 약 17억 20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졌다. 서울 마포, 성동, 웬만한 강남 구축 아파트도 가입 사정권에 들어왔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입 가능하다. 집값이 비쌀 때 vs 쌀 때 많은 사람이 묻는다. 집값이 떨어질 때 가입해야 하나요? 오를 때 가입해야 하나요? 정답은 집값이 높을 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이다. 월 지급금은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과 가입자 연령에 따라 결정되어 평생 고정된다. 집값 하락기 지금 집값이 10억인데 내년에 8억이 될 것 같다면 당장 가입해서 10억 기준으로 연금을 확정 짓는 것이 이득이다. 나중에 8억으로 떨어져도 연금은 10억 기준으로 나온다. 집값 상승기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가입을 미루는 게 낫다. 하지만 미래를 누가 알겠는가? 만약 가입 후 집값이 폭등하면 중도 해지 후 3년 제한 있음 재가입하거나 그냥 내가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더 받아내겠다는 마음으로 유지하면 된다. 정액형 vs 전후 후박형 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다. 정액형 죽을 때까지 매달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 가장 일반적 초기 증액형 가입 초기 3년, 5년, 10년 동안 많이 받고 나중에는 줄어든다. 은퇴 직후 활동량이 많거나 빚을 갚아야 할 때 유리하다. 5. 실전 시뮬레이션 70세 김씨의 선택. 상황 70세 김씨는 시세 9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다. 국민연금은 월 60만 원뿐이다. 그가 주택연금종 신지급 방식 정액형에 가입한다면 2024년 기준 예시 월 수령액 약 260만 원, 총소득 국민연금 60만 원, 주택연금 260만 원, 월 320만 원. 순식간에 빈곤층에서 중산층으로 생활 수준이 도약한다. 320만 원이면 부부가 여유롭게 생활하고 가끔 여행도 갈 수 있는 돈이다. 만약 김 씨가 90세까지 산다면 그는 20년 동안 총 6억 2,400만 원을 연금으로 받는다. 90세의 사망 시 집값이 여전히 9억이라면 혹은 올랐다면 공사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액과 보증료 등을 제하고 남은 돈을 자녀에게 상속한다. 만약 집값이 폭락해 5억이 되었다면 공사는 손해를 감수하고 그냥 종결한다. 자녀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는다. 김 씨 입장에서는 잃을 게 없는 게임이다. 6. 유의할 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주택연금도 단점은 있다. 이것을 알고 가입해야 후회가 없다. 집값이 묶인다. 가입 시점에 주택가치가 평가되어 연금액이 고정된다. 이후 집값이 2배, 3배 폭등해도 연금액은 그대로다. 상대적 박탈감. 보증료와 이자 공짜가 아니다. 초기 보증료 주택 가격의 1.5%와 연보증료 보증자에게 0.75%가 떼이고 매달 받는 연금액에는 대출 이자가 붙어 복리로 쌓인다. 이는 나중에 집을 처분할 때 정산된다. 즉, 내 집의 가치 순자산과 매달 깎여나가는 구조다. 이사 제한 원칙적으로 가입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전세 줄 수 없음. 단 보증금 없는 월세는 가능. 이사를 가려면 새 집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7. 결론 집은 신주단지가 아니다. 집 없는 서름을 겪으며 살아온 세대에게 집은 종교와 같다. 그 집을 담보로 맡기는 것이 마치 가문의 몰락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기억하라. 당신이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그 집은 당신의 노후를 빛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집을 머리에 이고 살면 짐이 되지만 집을 발밑에 깔고 밟고 올라서면 든든한 디딤돌이 된다. 주택연금은 3층 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무너졌을 때 우리를 받아주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자식에게 나중에 너에게 집 한 채 남겨줄게라고 말하며 궁상맞게 살지 말고 내 집으로 당당하게 살 테니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라고 선언하라. 그것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의 지혜이자 자녀를 위한 진정한 배려다. 1. 프롤로그. 빈방은 비싼 창고일 뿐이다. 자녀들이 모두 떠난 40평, 50평 아파트. 그곳에 남겨진 노부부의 삶을 들여다보자. 두 사람은 주로 안방과 거실, 부엌만 오간다. 자녀들이 쓰던 방 2개에서 3개는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창고가 되었거나 1년에 한두 번 올까 말까 한 손주들을 위해 비워둔 죽은 공간 데드 스페이스이다. 하지만 그 죽은 공간에도 비용은 발생한다. 겨울에는 난방비가 들고 여름에는 냉방비가 든다. 청소하기엔 관절이 아프고 그냥 두자니 먼지가 쌓인다. 무엇보다 그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 깔고 앉은 수억 원의 자본 비용이 너무나 크다. 많은 시니어가 넓은 집이 주는 품격 때문에 혹은 자식들이 올 때 잘 곳이 있어야 해서라는 이유로 다운사이징을 미룬다. 하지만 냉정하게 계산해보자. 서울 마포구 40평 아파트 시세 18억에 사는 부부가 방 2개를 놀리고 있다면 그들은 약 6억에서 7억 원어치의 공간을 창고로 쓰고 있는 셈이다. 그 7억 원을 연 4% 금리의 금융상품으로 돌리면 월 230만 원이다. 당신은 월 230만 원짜리 창고 월세를 내면서 1년에 며칠 안 오는 자식들을 위해 방을 비워두고 있는가? 그 돈이면 자녀가 올 때마다 5성급 호텔 스위트룸을 잡아주고도 남는다. 이제는 공간을 줄이고 삶의 밀도를 높여야 할 때다. 2. 자산의 재배치 깔고 앉은 돈을 내 지갑으로. 다운사이징의 경제학은 단순하다. 비싼 지역의 넓은 집을 팔고 가성비 좋은 지역의 적당한 집으로 이사하여 그 차액 스프레드를 노후 자금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이사가 아니다. 부동산 릴 이스테이트 포트폴리오를 금융 퍼낸스 포트폴리오로 전환하는 거대한 자산 구조 조정 리스트럭처링이다. 은퇴 전에는 집값이 오르는 것이 목표였기에 핵심지 대형 평수가 정답이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현금 흐름이 목표다. 관리비 많이 나오고 세금 비싼 대형 아파트는 골칫덩어리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하다. 주거 비용 관리비, 보유세를 50% 이하로 줄인다. 부동산 매각 차익으로 최소 3억 5억 원 이상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한다. 확보된 현금을 즉시연금이나 배당주에 투자하여 월급을 만든다. 3. 세금 알고리즘 양도소득세 영원의 조건. 다운사이징의 가장 큰 걸림돌은 세금, 특히 양도소득세다. 집값이 많이 오른 만큼 세금 폭탄이 두려워 못 파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 이 알고리즘만 잘 타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거나 극소량만 낼 수 있다. 핵심 조건 1. 12억 원 비과세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조정 대상 지역 취득 시 2년 거주 필수한 집을 팔 때 양도 가격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영원 비과세이다.
즉 8억에 산 집이 11억이 되어 팔아도 세금은 없다. 핵심 조건 2.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최대 80% 만약 12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라면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이때 구세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장 특공다. 1세대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 차익을 깎아준다.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 주의할 점은 거주 요건이다. 예전처럼 사놓고 전세만 줬다면 반쪽짜리 공제 최대 40%밖에 못 받는다. 은퇴자가 깔고 앉은 집은 대부분 거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세금이 확 줄어든다. 세금 시뮬레이션 10년 전 8억 원에 취득해 10년 거주한 서울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도한다고 가정하자. 차익 12억 원. 일반 과세 시 약 4억에서 5억 원의 세금 발생. 1세대 1주택 비과세 80% 공제 적용 시 양도세는 약 4천만에서 5천만 원 수준으로 급감한다. 실효세율 2%에서 3%대. 이 정도 세금은 거래 비용으로 간주하고 과감하게 매도 버튼을 눌러야 한다. 4. 실전 시뮬레이션 마포 30평에서 용인 25평 이동 작전. 68세 박씨 부부의 사례를 보자. 현재 서울 마포구 34평 아파트 시세 16억 원, 대출 없음. 15년 거주. 문제 건보료와 보유세 부담, 생활비 부족. 액션 플랜 박씨는 마포 아파트를 16억 원에 매도한다. 양도세와 중개수수료, 이사비를 다 제하고 손에 쥔 돈은 약 15억 5천만 원이다. 그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신 분당선 역세권의 25평 신축 아파트를 8억 5천만 원에 매수해 이사한다. 인프라가 좋고 병원이 가까워 살기에 불편함이 없다. 확보된 현금 15.5억에서 8.5억 확보. 현금 흐름 창출. 3억 원 부부형 비과세 즉시연금 가입해서 월 120만 원 평생 수령. 3억 원 고배당 리츠 및 채권 투자 연 5%를 월 125만 원 수령. 1억 원 예비비 CMA 통장에 보관. 총 월 수입 증가 245만 원. 비용 절감 아파트 관리비 30% 감소, 재산세 및 건보료 대폭 하락. 박 씨는 서울 시민이라는 타이틀을 버린 대신 월 245만 원의 현금과 여유로운 노후를 얻었다. 이것이 성공적인 다운사이징이다. 5. 입지 선정의 원칙 전원이 아니라 병원으로 가라. 다운사이징을 결심한 시니어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가 있다. 은퇴하면 공기 좋은 시골 가서 텃밭이나 가꾸며 살아야지. 이는 전원주택의 로망이 빚어낸 참사다. 7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는 백화점도 학군도 아닌 대형 병원이다. 나이가 들수록 골든타임은 짧아진다. 뇌졸중, 심근경색이 왔을 때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응급실이 근처에 있어야 한다. 시골 전원주택은 관리가 어렵고 벌레, 잡초와의 전쟁, 외로우며 응급 상황 시 위험하다. 나중에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아 자산이 묶인다. 따라서 다운사이징의 목적지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 병세권 병원이 가까운 곳 대학병원 차로 20분 이내. 슬세권 슬리퍼 생활권 대형마트, 공원, 복지관이 도보거리에 있는 곳. 역세권 자녀들이 찾아오기 편하고 본인도 대중교통 이용이 편한 곳. 결론적으로 서울의 위성도시 분당, 수지, 평촌, 일산 등나 지방광역시의 도심이 최적의 선택지다. 자연을 찾지 말고 문명 속에 머물러야 한다. 6. 심리적 장벽 밀려난다는 패배감을 극복하라. 다운사이징의 마지막 관문은 자존심이다. 서울 핵심지에서 경기도로 40평에서 20평으로 줄여가는 것을 마치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 듯한 패배감으로 받아들이는 시니어들이 많다. 동창회 나가서 나 용인으로 이사 갔어 라고 말하기가 껄끄러운 것이다.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것은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군사를 빼고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과거의 집이 당신의 신분을 증명했다면 미래의 집은 당신의 실리를 챙겨줘야 한다.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집에 살면서 속으로 끙끙 앓는 것보다 조금 작은 집에 살면서 1년에 2번 해외여행 가고 손주들에게 넉넉하게 용돈 주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훨씬 더 멋지고 존경받는 삶이다. 7. 결론 가볍게, 더 가볍게.
새는 날기 위해 뼈를 비운다고 한다. 노후의 삶도 비행을 위해서는 가벼워져야 한다. 자식들의 추억이 서린 집, 내가 성공해서 장만한 집, 그 애착을 버리기가 쉽지는 않다. 하지만 그 집이 당신의 노후를 짓누르는 짐이 된다면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한다. 가장 좋은 집은 비싼 집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집이다. 공간을 팔아 시간을 사고 덩치를 줄여 여유를 사라. 다운사이징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인생 이막을 위한 가장 지혜롭고 용기 있는 결단이다. 다음 7회에서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함정과 승부수를 다룬다. 아파트를 팔고 남은 돈으로 상가나 하나 사서 월세나 받을까?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 꼬마 빌딩과 구분 상가의 치명적인 공실, 리스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상가 투자의 법칙을 냉정하게 분석한다. 1. 프롤로그 월세 받는 노신사의 꿈과 악몽. 은퇴를 앞둔 김 전무의 로망은 단순했다. 퇴직금과 집줄인 돈을 합쳐 수도권 신도시에 1층 상가 두어 칸을 사는 것. 매달 300만 원씩 월세가 들어오면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 등산이나 다니고 월말에는 통장에 찍힌 돈으로 손주들 장난감을 사주는 살. 이것이 대한민국 50세에서 60세대가 꿈꾸는 건물주 랜들로드의 초상이다.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다. 김 전무가 산 신도시 상가는 준공 1년이 지나도록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 공실 엠프티룸이다. 월세는커녕 매달 수십만 원의 관리비를 생돈으로 내야 한다. 대출 이자는 오르는데 수입은 0원이다. 어렵게 구한 세입자는 장사가 안 된다며 월세를 깎아달라고 매일 전화를 한다. 화장실 변기가 막혔다고 에어컨 배관이 샌다고 한밤중에도 호출한다. 김 전무는 깨달았다. 건물주는 불로소득자가 아니라 건물을 관리하고 세입자의 비위를 맞추는 고강도 감정 노동자였음을. 준비 없는 수익형 부동산 투자는 축복이 아닌 형벌이다. 수익률의 착시 5% 수익률의 새빨간 거짓말. 분양 사무실이나 중개업소에 가면 화려한 엑셀표를 보여준다. 매매가 10억, 대출 5억, 금리 4%, 보증금 1억, 월세 400만 원. 실투자금 4억이면 수익률이 연 6%입니다. 은퇴자는 은행 이자의 2배라는 말에 혹해서 도장을 찍는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다. 공실 리스크 누락 1년 12개월 내내 월세가 들어온다는 가정은 희망사항일 뿐이다. 상권이 자리 잡기 전까지 혹은 세입자가 바뀌는 기간 동안에 공실 베이컨시은 수익률을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치게 만든다. 한 달만 비어도 수익률은 1%피 가까이 떨어진다. 부대 비용의 습격 취득세사 0.6%, 중개수수료, 재산세, 부가세, 건강보험료 상승분 그리고 노후화에 따른 수리비의 maintenance 카스트. 이 모든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실질 수익률은 2에서 3%대로 쪼그라든다. 역레버리지 네거티브 레버리지의 공포 가장 무서운 적은 금리다. 대출 금리가 5%인데 임대 수익률이 4%라면 빚을 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다. 금리 상승기에 무리한 대출을 낀 꼬마 빌딩 투자는 가게를 파산으로 몰고 가는 지름길이다. 3. 절대 사지 말아야 할 것 신도시 구분 상가의 덫. 시니어들이 퇴직금으로 가장 많이 접근하는 것이 구분 상가 스트레터 타이틀 샤프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아파트 상가 101호, 102호만 떼어 사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은퇴자는 신도시 신축 분양 상가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한다. 함정 1. 터무니없이 비싼 분양가 시행사와 건설사는 미래 가치를 부풀려 분양가를 책정한다. 여기 지하철 들어오면 대박 난다는 말만 믿고 평당 5천만 원, 1억 원에 분양받는다. 하지만 상권이 형성되는 데는 최소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 함정 2. 렌트 프리렌트 마이너스 프리의 눈속임 분양 대행사는 임차인을 맞춰준다며 월세 300만 원 확정이라고 유혹한다. 알고 보면 임차인에게 1년 동안 월세 안 내도 된다 렌트 프리고이면 계약을 해준 경우가 허다하다. 1년 뒤 임차인이 나가버리면 주변 시세는 월 150만 원인데 당신은 300만 원에 맞춰진 비싼 가격에 상가를 산 꼴이 된다. 자산 가치가 반토막 나는 순간이다. 4. 꼬마 빌딩의 환상. 당신은 관리소장이 될 준비가 되었는가?
자산 규모가 30억에서 50억 원대인 자산가는 꼬마 빌딩을 노린다. 땅을 깔고 있으니 아파트처럼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물론 강남, 성수의 어급지 빌딩은 오른다. 하지만 은퇴자가 관리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대다. 관리의 고통.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다 해주지만 꼬마 빌딩은 주인이 다 해야 한다. 옥상 방수, 엘리베이터 고장, 주차 시비, 화장실 청소, 겨울철 동파 사고. 70대 건물주가 직접 뚫어뻥을 들고 변기를 뚫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관리업체를 쓰면 수익률이 뚝 떨어진다. 환금성의 문제. 아파트는 내놓으면 가격만 맞으면 팔린다. 하지만 꼬마 빌딩은 사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1년, 2년이고 묶인다. 상속세 낼 돈이 없어 헐값에 건물을 넘기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은퇴 자산의 핵심은 유동성인데 꼬마 빌딩은 덩치 큰 돌덩어리나 다름없다. 5. 승부수 간접 투자로 눈을 돌려라. 리츠와 배당주. 그렇다면 월세 받는 꿈은 포기해야 하는가? 아니다. 방법을 바꿔야 한다. 내가 직접 더렉트 건물을 사서 관리하는 방식에서 남이 관리해주는 인더렉트 건물의 지분을 사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리츠 REITs, 부동산 투자 신탁다. 리츠의 압도적 장점. 우량 자산 소유. 내가 가진 5억 원으로는 동네 1층 상가도 사기 힘들지만 리츠를 통하면 강남의 프라임 오피스, 판교의 데이터 센터, 영종도의 물류센터 지분을 살 수 있다. 대기업이 임차인이라 월세 밀릴 걱정이 없다. 높은 배당률. 국내 상장 리츠들은 연 5에서 7%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한다. 예금 이자의 2배 수준이며 무엇보다 꾸준하다. 환금 성립 위더티. 이것이 결정적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주식시장에서 클릭 한 번으로 팔아 현금화할 수 있다. 상가처럼 복비 내고 몇 달씩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세금 혜택, 분리 과세 혜택 등 정부가 리츠 활성화를 위해 주는 당근이 많다. 은퇴자에게 권하는 포트폴리오는 명확하다. 은퇴 자금이 100억 원이 넘어서 전문 관리인을 둘 수 있다면 빌딩을 사도 좋다. 하지만 5억에서 10억 원 내외라면 낡은 상가를 사서 마음고생하지 말고 맥쿼리 인프라나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검증된 상장 리츠나 배당주를 매수하라. 변기 뚫을 일도 월세 독촉 전화를 할 일도 없다. 그저 분기마다 들어오는 배당금 문자만 확인하면 된다. 이것이 진정한 불로소득 패시브 인컴이다. 6. 결론. 노동 없는 소득을 위한 시스템. 많은 시니어가 눈에 보이는 실물 건물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며 리츠 같은 금융 상품을 불신한다. 이는 농경 사회적 사고방식이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자산은 시스템에 의해 돌아가는 자산이다. 상가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은 상권 분석의 도 같은 전문가거나 직접 그 상가에서 장사를 할 사람뿐이다. 평생 회사원이나 공무원으로 살았던 당신이 은퇴 후에 뛰어들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정글이다. 당신의 노후는 전쟁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임차인과 싸우고 공실과 싸우는 삶을 원치 않는다면 직접 소유의 욕망을 버리고 수익 향유의 실리를 택하라. 건물주 명함은 없어도 좋다. 통장에 꽂히는 현금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1. 프롤로그. 사라진 파티, 남겨진 청구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한다는 독특한 임대차 제도. 전세. 지난 반세기 동안 전세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축복이었다. 집주인은 은행 대출 없이 세입자의 돈 무이자 차입으로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누렸고, 세입자는 매달 나가는 월세 없이 목돈을 강제로 저축하며 내 집 마련의 발판을 다졌다. 하지만 파티는 끝났다. 고금리와 집값 정책 그리고 빌라왕 사태로 촉발된 전세 사기 공포는 전세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무엇보다 은퇴한 시니어 집주인에게 전세는 더 이상 축복이 아니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10억 원짜리 집에 전세 6억 원을 놓고 있다고 치자. 당신의 장부상 자산은 10억이지만 실질적으로 당신은 세입자에게 6억 원을 빌린 채무자다. 그런데 이 6억 원에 대해 당신이 얻는 수익은 얼마인가? 0원이다. 집값이 매년 10%씩 오르던 시절에는 시세 차익이 이자를 대신했지만 집값이 멈춘 지금 전세금은 그저 만기 때 돌려줘야 할 거대한 빚일 뿐이다.
심지어 집값이 떨어지면 내 돈을 보태서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리버스. JEONS의 공포까지 감수해야 한다. 2. 금융적 해석. 왜 은퇴자는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가? 시니어 재무 설계의 핵심은 현금 흐름이라고 누차 강조했다. 이 관점에서 전세는 최악의 포지션이다. 집주인이 전세를 놓는다는 것은 금융적으로 해석하면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무이자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자금을 조달했으면 어딘가에 굴려서 수익을 내야 한다. 현역 시절에는 그 돈으로 사업을 하거나 다른 아파트를 샀다 갭 투자. 하지만 은퇴자는 그 큰 돈을 굴릴 곳이 마땅치 않다. 기껏해야 은행 정기예금 연 3에서 3.5%이다. 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 어떨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2.0% 혹은 시장 전환율을 따른다. 통상 시장에서는 연 5에서 6% 수준으로 환산된다. 즉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면 연 500만에서 600만 원,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수익이 생긴다. 은행에 넣으면 300만 원 이자 소득세 떼면 250만 원 나오는데 월세로 받으면 500만 원이 나온다. 무려 2배 차이다. 그런데도 왜 당신은 세입자에게 이자도 안 받고 6억 원이나 되는 돈을 빌려주고 있는가? 그것은 관성이자 게으름이다. 3. 역전세의 공포. 보증금이 흉기가 될 때. 시니어가 전세를 고집할 때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는 역전세난이다. 2년 전 6억 원의 전세를 줬는데 만기가 된 지금 전세 시세가 4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당신은 당장 2억 원을 구해서 세입자에게 내어줘야 한다. 은퇴자에게 현금 2억 원이 어디 있겠는가? 결국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지만 DSR 총 부채 원리 금상환 비율 규제에 막히거나 고금리에 비명을 지른다. 최악의 경우 세입자에게 돈을 못 돌려주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수모를 겪는다. 은퇴 후의 자산 관리는 수익보다 방어가 우선이다. 전세 보증금이라는 거대한 부채 덩어리를 안고 가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품고 자는 것과 같다. 따라서 우리는 보증금 비중을 줄이고 월세 비중을 높이는 부채 축소 DELEVERAGING 전략으로 선회해야 한다. 4. 실전 시뮬레이션. 반전세 보증부 월세 전환 작전. 65세 박 씨는 은퇴 후 다른 곳에 살면서 또는 자녀 집에 거주, 본인 소유의 서울 아파트 시세 12억, 전세 시세 7억을 전세 주고 있다. 그는 전세금 7억 원을 받아 은행 예금연 3.5%에 넣어두었다. 현재 수입 7억, 3.5% 2,450만 원, 세후 약 2,070만 원, 월 172만 원. 박 씨는 재계약 시점에 세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반전세로 돌리기로 했다. 보증금을 3억 원으로 낮추고 차액 4억 원을 월세로 전환한다. 시장 전환율 5% 적용 가정. 변경 후 수입. 보증금 3억, 운용예금 3.5% 연 1,050만 원, 세후 약 888만 원. 월세 수입 4억 5% 연 2천만 원,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 총 수입 연 2,888만 원, 월 240만 원. 단순히 계약 형태만 바꿨을 뿐인데 월 수입이 172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68만 원, 약 40% 증가했다. 더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나중에 집값이 떨어져도 돌려줘야 할 보증금 빚이 7억에서 3억으로 줄었다. 역전세가 와도 방어하기 훨씬 수월하다. 이것이 바로 현금 흐름과 리스크 관리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다. 5. 세금 체크포인트. 월세 받으면 세금 폭탄? 많은 시니어가 월세 받으면 소득 잡혀서 건보료 오르고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한다.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체계는 생각보다 관대하다.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 원, 시세 약 17에서 18억 이하 주택이라면 월세를 얼마를 받든 전액 비과세다. 세금 0원, 건보료 영향 없음. 단 12억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 2주택자 월세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전세 보증금은 과세 안함. 연간 월세 수입이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15.4%로 종결된다. 필요경비 50에서 60%를 인정해주므로 실제 내는 세금은 매우 적다. 3주택자 이상. 이때부터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 대료를 매긴다.
따라서 은퇴자가 1주택 혹은 2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월세 전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세금을 내더라도 전세예금 이자보다 월세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6. 결론 집주인이여 은행가가 되어라. 전세 제도는 국가가 개인 간의 사금융을 방치한 결과물이다. 이제 그 시대가 저물고 있다. 정부도 월세 세액 공제 등을 통해 월세 시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시니어 집주인들이여 이제 마음 좋은 주인 아저씨가 되려 하지 마라. 냉철한 은행 가뱅커가 되어야 한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집을 빌려줬으면 그에 합당한 사용료 월세를 받아야 한다. 무이자로 돈을 빌려 쓰는 전세 세입자에게 자선 사업을 하기엔 당신의 노후가 너무 길고 위태롭다.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과정은 고통스럽다. 목돈 보증금을 내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1억 원이라도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그것이 당신의 자산을 부채댓에서 자본 에쿼티로 바꾸는 길이며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문자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길이다. 1. 프롤로그 사랑인가 독이 든 성배인가. 대한민국 부모들의 내리사랑은 유별나다. 은퇴 후 본인의 노후 자금도 빠듯한데 어떻게든 자식에게 집 한 채, 전세금 한 푼이라도 보태주려 애쓴다. 그 저변에는 자녀를 돕고 싶은 마음과 함께 상속세 공포가 깔려있다. 나 죽고 나서 세금으로 다 뜯기느니 미리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시니어가 선택하는 것이 증여기프트다. 하지만 준비 없는 증여는 자녀에게 자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 폭탄과 가족 불화를 안겨주는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 특히 전세를 끼고 집을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는 절세의 만능 열쇠로 불렸으나 최근 세법 개정과 고금리 환경 속에서 가장 위험한 계륵으로 전락했다. 주는 사람은 생색을 내고 싶고 받는 사람은 세금이 무서운 동상이몽의 현장. 오늘은 자녀에게 자산을 넘겨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들과 세법이 쳐놓은 10년이라는 시간의 덫을 파헤친다. 2. 부담부 증여의 메커니즘 빚도 자산이다. 시니어들이 가장 솔깃해하는 솔루션은 부담부 증여 기프트 위드 됐다. 예를 들어보자. 시세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전세 6억 원이 들어있다. 이 아파트를 아들에게 그냥 주면 아들은 10억 원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한다. 세금만 2억 3억 원이 나오니 아들은 받을 능력이 없다. 이때 부모는 전세 보증금 6억 원 부채도 내가 갚는 조건으로 떠안아라라고 한다. 그러면 아들은 순수하게 증여받은 4억 원 10억에서 6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세금이 확 줄어든다. 그럼 나머지 6억 원은? 부모 입장에서 빚전 세금을 아들에게 넘겼으니 빚만큼 집을 판 건 유상 양도로 간주해 부모가 양도소득세를 낸다. 일반적으로 양도세율이 증여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 총량이 줄어드는 마법 같은 효과가 있다. 특히 부모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까지 받으니 금상첨화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다. 이 공식이 깨지기 시작했다. 함정 1. 양도세 중과와 취득세의 역습. 다주택자인 부모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아파트를 부담부 증여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 최고 82.5% 될 수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게다가 자녀가 내야 할 취득세도 만만치 않다. 조정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은 무려 12%까지 치솟는다. 함정 2. 자녀의 상환 능력 검증.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다. 아들이 6억 원 빚을 떠안았다고. 그럼 아들이 그 빚 갚을 능력이자 지급, 만기 상환이 있는지 보자. 국세청은 사후 관리를 통해 자녀가 실제로 빚을 갚는지 감시한다. 만약 부모가 몰래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거나 이자를 내주다 걸리면 가산세까지 붙어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 고금리 시대 소득이 적은 자녀에게 섣불리 빚을 넘겼다가는 자녀가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 3. 10년의 족쇄 2월과세 제도의 강화. 2023년 개정. 가장 치명적인 덫은 2023년 세법 개정으로 강화된 2월 과세 캐리오버 텍세이션 제도다. 이 내용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시나리오 아버지가 3억 원에 샀던 아파트가 10억 원이 되었다. 아버지가 직접 팔면 차익 7억 원에 대한 양도세가 엄청나다. 그래서 아들에게 증여를 한다. 증여 가액 10억 원.
아들은 증여세를 내고 취득 가액을 10억 원으로 맞춘다. 그리고 아들이 이 집을 10억 원에 판다. 취득가 10억 마이너스 매도가 10억 차익 0원. 양도세가 0원이 된다. 이것이 과거 유행했던 증여 후 매도 전략이다. 세법의 반격 5년에서 10년으로 국세청은 이 꼼수를 막기 위해 증여받고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취득 가액을 아버지가 옛날에 샀던 가격 3억으로 계산하겠다는 룰을 만들었다. 이것이 2월과세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5년이었다. 즉 5년만 버티고 팔면 절세가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이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났다. 이제 아들이 증여받은 후 9년 차에 집을 팔아도 세금 계산은 아버지가 샀던 3억 원을 기준으로 매겨진다.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자녀가 10년 동안 그 집을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 결혼, 이직, 사업 자금 등으로 급하게 팔아야 할 때 이 10년 족쇄는 자녀의 발목을 잡는다. 따라서 증여에서 세금 줄이자는 말은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 되었다. 4. 사전 증여의 골든타임 지금이 가장 쌀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여는 필요하다. 상속세는 누진세 이스테이트 텍스 구조이기 때문이다. 사망 시점에 남긴 모든 재산을 합쳐서 과세하므로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50%까지 치솟는다. 따라서 미리미리 재산을 떼어내어 증여 자산 덩치를 줄여놓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상속 개시 전 10년 합산 상속세법상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자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 즉 죽기 1년 전에 급하게 자식에게 아파트를 넘겨줘봤자 상속세 계산할 때는 다시 도로 가져와서 합쳐버린다는 뜻이다. 따라서 증여의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은 더 살아야 한다. 70세에 증여하면 80세까지 살아야 절세 효과가 완성된다. 80세에 증여하면 90세까지 살아야 한다. 결론은 명확하다. 하루라도 젊을 때, 건강할 때 자산 가치가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주는 것이 정답이다. 5. 현명한 증여 전략 무엇을 줄 것인가? 부동산만 고집하지 마라. 자산의 종류에 따라 증여의 효율이 다르다. 현금 증여 생활비라는 이름의 오해 많은 부모가 생활비 명목으로 자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이체해준다.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생활비는 비과세지만 자녀가 그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집 사는데 보태면 100%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떳떳하게 주고 싶다면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하고 줘라. 그것이 자금 출처 소명 때 자녀를 살리는 길이다. 꼬마 빌딩, 상가 증여 감정평가의 묘미 아파트는 시세 매매 사례 가액가 뻔히 노출되어 있어 빼도 박도 못한다. 하지만 거래가 드문 꼬마 빌딩이나 토지는 시세 파악이 어렵다. 기준시 가공시지가로 평가하면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으로 낮게 평가되어 증여세를 줄일 여지가 있다. 단 최근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추세니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손주 증여 세대 생략 증여 한 단계 건너뛰기 아들에게 주면 증여세 내고 아들이 또 손주에게 주면 또 증여세를 낸다. 이중과세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주면 증여세를 30% 할증해서 더 내야 하지만 단계를 한 번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 총량은 훨씬 이득일 수 있다. 특히 젊은 손주에게 일찍 증여하면 그 자산이 불어나는 시간 복리 효과를 선물하는 셈이다. 6. 결론 증여는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책임의 이전이다. 세금 아끼겠다고 무턱대고 자녀에게 도장을 넘겨주는 것은 위험하다. 재산을 미리 다 줘버리고 찬밥 신세가 된 노인들의 뉴스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를 막기 위해 효도 계약서 조건부 증여를 쓰는 것도 방법이다. 매월 부모님 댁에 방문한다. 부양 의무를 어길 시 계약을 해제한다는 조항을 넣고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다.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은 부모의 안전장치이자 자녀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울타리다. 증여의 핵심은 타이밍과 균형이다. 내가 쓸 돈 노후 자금은 확실히 남겨두고 파트 3의 주택연금, 즉시연금 활용, 넘치는 잉여 자산만 미리미리 10년 주기로 쪼개서 넘겨라. 그리고 기억하라. 가장 위대한 유산은 빌딩 한 채가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살다가는 그 뒷모습이다. 1. 프롤로그 은행 창구 앞에서 우는 자녀들. 어느 날 서울의 한 시중은행 창구에서 50대 남성이 고성을 지르며 울분을 토한다. 아니, 내 아버지 돈으로 아버지 병원비를 내겠다는데 왜 인출을 못하게 합니까? 은행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규정을 읊는다. 죄송합니다. 예금주 본인의 의사 확인이 안 되면 일원도 출금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는 치매로 의식 없는 80대 노인 아버지 누워있고 통장에는 수억 원이 들어있다. 하지만 비밀번호를 아는 유일한 사람은 기억을 잃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돈을 눈앞에 두고도 사채를 끌어다 병원비를 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한다.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다. 고령화 사회의 은행에서 매일 벌어지는 일상이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니다. 법률적 행위 능력 계약, 인출, 매매를 상실하는 금융적 사망 선고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찾아온 치매는 평생 모은 자산을 동결프로전시키고 화목했던 가족을 법정 다툼의 진흙탕으로 밀어넣는다. 리스크 자식도 믿을 수 없는 시대. 더 잔인한 현실을 이야기해보자. 금융적 노인 학대 퍼넨셜 엘더 어뷰스의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이다. 판단력이 흐려진 부모를 꼬드겨 아파트를 증여받거나 몰래 도장을 가져가 예금을 인출해 도박으로 날리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반대로 치매 걸린 부모를 요양병원에 모셔다 놓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부모의 재산은 탐내지만 부모의 부양은 서로 미루는 현대판 고려장이다. 시니어 자산 관리의 최종 목표는 내 돈이 오직 나를 위해 쓰이게 하는 것이다. 내가 가장 비참하고 약해졌을 때 내 자산이 최고의 간병인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쓰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이 맑을 때 강제성 있는 안전장치를 걸어둬야 한다. 3. 법적 보호장치 성년 후견 제도의 명과 암. 치매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해지면 법원에 성년 후견 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지정한 후견인이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대신하는 제도다. 장점 가장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후견인 등기 사항 증명서만 있으면 은행 거래, 부동산 매매 등을 대리할 수 있다. 법원의 감독을 받음으로 횡령을 막을 수 있다. 단점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든다. 무엇보다 가족 간의 전쟁이 시작된다. 큰아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려 하면 둘째가 반대하고 결국 법원은 제3자 변호사, 법무사를 후견인으로 선임한다. 이때부터 내 돈을 쓰는데 남후견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매달 수십만 원의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내 자산이 내 통제권을 벗어나 법원의 관리 하에 놓이는 답답함이 생긴다. 4. 금융솔루션 신탁트러스트, 돈에 꼬리표를 달다. 성년 후견의 경직성을 보완하고 내 뜻대로 자산을 통제하는 가장 진보된 도구가 바로 신탁트러스트이다. 특히 치매 신탁 혹은 유언 대용 신탁이라 불리는 상품은 시니어 재무 설계의 끝판왕이다. 신탁의 메커니즘, 내가 위탁자, 내 돈을 금융회사 수탁자에 맡긴다. 그리고 계약서에 이렇게 적는다. 생전 수익자,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병원비와 생활비를 나에게 지급하라. 치매 발병 시 내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병원비와 간병비를 병원과 요양기관 계좌로 직접 송금하라. 자녀의 손을 거치지 않으므로 횡령 방지. 사후 수익자, 내가 죽고 나면 남은 돈은 첫째와 둘째에게 5대5로 나눠줘라. 신탁의 압도적 장점. 동결 방지, 내가 치매에 걸려도 신탁 계약에 따라 은행은 꼬박꼬박 돈을 집행한다. 자녀들이 은행 창구에서 울 필요가 없다. 유언장 대체 공증받은 유언장이 없어도 신탁 계약 자체가 유언의 효력을 가진다. 복잡한 유언 검인 절차 없이 즉시 집행된다. 원하는 대로 설계 커스터마이징, 매주 나를 면회 오는 자식에게만 월 100만 원씩 더 줘라, 손주가 대학에 가면 학비를 지원하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돈으로 효도를 유도하는 셈이다. 5. 유류분 소송을 막는 방패. 신탁은 사후 상속 분쟁, 특히 유류분인 헤러턴스 리저브 소송에서도 강력한 방어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류분이란 고인이 전 재산을 특정인에게만 주더라도 소외된 상속인예. 불효자의 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내놔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 1심, 2심에서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신탁한 재산은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대법원 확정 판례는 아직 유동적이나 학계에서는 신탁 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추세다. 즉, 내 재산을 탕진할 것 같은 자녀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고 나를 돌본 착한 자녀나 기부단체에 전 재산을 주고 싶다면 신탁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 단, 이는 고도의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 6. 실전 가이드. 지금 당장 엔딩 노트를 써라.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는다. 서서히 신호를 보내며 온다. 70세가 넘었다면 혹은 건망증이 잦아졌다면 자산 관리는 수익률이 아니라 안전성과 승계로 모두를 전환해야 한다. 주거래 은행 신탁 상담 5억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이 있다면 은행 증권사의 신탁 센터 리빙 트러스트를 방문하라. 상담은 무료다. 임의후견 계약 침해가 오기 전에 내가 아프면 내 재산 관리는 큰딸에게 맡긴다고 미리 계약하고 등기해두는 제도다. 법원이 지정하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을 미리 지명할 수 있다. 사전 의료 의향서 연명 치료를 할 것인지 존엄사를 택할 것인지 미리 등록하라. 이것 또한 넓은 의미의 자산 관리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로 수억 원을 날리는 것을 막는다. 7. 결론. 아름다운 퇴장을 위한 마지막 권력. 돈은 권력이다. 시니어에게 있어 자산은 자식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는 방패이자 마지막 순간까지 최고급 돌봄을 받게 해주는 무기다. 이 무기를 너무 일찍 자식에게 넘겨주어 무장해제를 당해서도 안 되고 조기 증여의 위험, 녹슬어 못쓰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치매로 인한 동결. 신탁은 당신의 의지위를 금융 시스템에 심어놓는 것이다. 육체는 시들고 기억은 흐릿해져도 당신이 남긴 자산 운용의 의지는 시스템 안에서 살아서 당신을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가장 존엄한 죽음은 내가 번 돈으로 나를 가장 잘 대우해주고 남은 돈은 내 뜻대로 가장 가치 있게 쓰이도록 명령하고 떠나는 것이다.